제 당하혈색소가 6%대인데요. 혈당도 잘 잡히는데 왜 발이 저리죠? 수치상으로는 안정이 되어 있는데 발이 찌릿하거나 저리다 보니까 혹시 합병증이 시작된 건가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성 말초신경증으로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이 무엇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을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생활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만약에 치료가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한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총괄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스쿨 장효도 한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제 당하혈색소가 6%대인데요. 혈당도 잘 잡히는데 왜 발이 저리죠? 수치상으로는 안정이 되어 있는데 발이 찌릿하거나 저리다 보니까 혹시 합병증이 시작된 건가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당하혈색소가 6%인데도 신경 증상이 생길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 혈당 수치만큼 중요한 것이 혈당의 변동폭입니다. 당할색소는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이지만 혈당 변동폭은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공복 혈당이 90, 식후 혈당이 240이라도 평균값만 계산하면 당할색소는 6%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하강이 신경에 반복적인 산화 스트레스를 주고 신경세포의 미세혈류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손상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당하혈색소가 좋아도 식후혈당이 자주 200을 넘거나 저혈당이 자주 발생한다면 신경 손상은 여전히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서 혈당이 오르고 내리는 폭을 실제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에 따라 혈당 곡선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알면 더 정밀하게 혈당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 손상된 신경은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당할색소가 6%대라는 것은 현재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신경 손상은 단기 수치가 아니라 그동안의 누적된 고혈당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과거의 혈당이 불안정했던 시기의 영향이 지금 시점에서 저림과 감각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발저림 증상을 유발하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오랜 고혈당으로 인해서 신경 주변의 모세혈관이 좁아지고 산소와 영양 공급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이때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회복 속도는 매우 느려집니다.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와도 이미 망가진 신경은 한 달, 두 달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길게는 2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당할색소가 좋더라도 그건 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에 진입했다라는 뜻이지 이미 손상된 신경이 당장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시기에 저림이 남아있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혈당에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저림은 단순히 혈당 문제만이 아니라 혈류 감소나 다른 질환의 동반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말초혈관이 좁아져 발끝까지 산소와 영양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신경이 혈액 부족 상태에 놓여 산소 결핍성 손상이 반복되면서 저림이 심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다면 손상이 더 심해집니다. 또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처럼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눌릴 때도 비슷한 양상의 발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 다리만 유독 심하거나 허리 통증이 동반된다면 척추 문제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 정맥류가 있는 분들도 발이 무겁고 저린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가 쉽게 붓거나 종아리 혈관이 튀어나와 있으면서 발이 저리신 분들은 하지 정맥류가 있지는 않은지 진단받아 보셔야 합니다. 이처럼 발저림은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구분해 치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혈당이 안정되어 있는데도 발저림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혈당 변동폭을 점검해 보세요.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보여도 하루 중 오르내림이 심하면 신경 손상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혈당을 직접 재보는 것도 좋습니다. 식후 혈당이 200 이상으로 자주 오른다면 혈당 변동폭이 큰 상태일 수 있으므로 식사, 운동 등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당할색소 6%대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할색소가 낮다는 것은 혈관과 신경에 가해지는 손상이 줄어든다는 의미이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경이 서서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혈당이 안정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림이 완화될 확률도 커집니다. 셋째,
다른 질환이 있는지도 꼭 점검해야 합니다.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하지 정맥류, 말초혈관 질환 등이 있으면 혈당이 안정되어도 발저림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인 질환을 함께 치료해야 증상이 줄어듭니다. 넷째, 한약 처방으로 신경회복을 적극적으로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신경 자체를 회복시키는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환자에게 한약 치료를 적용했을 때 일반 치료만 받은 환자에 비해서 신경 전도 속도가 개선되고 감각 이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즉, 한약 치료가 단순한 보조요법이 아니라 신경기능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치료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면서 한약 치료로 신경회복을 병행하면 증상 완화 속도를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거나 진료를 원하신다면 1644-5178로 문의주세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3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균 혈당뿐만 아니라 혈당 변동폭도 중요하다. 두 번째, 다른 질환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면 저림 완화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추가로 당뇨스쿨에서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당뇨 편지를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 매일 아침 9시에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ARS 1877-8125로 전화 한 통만 하시면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고요. 아래 고정 댓글을 눌러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뇨스쿨의 한의사 이희민입니다. 오늘은 당뇨 합병증 중에 말초신경병증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말초신경병증이 저리는 증상 딱 하나만 있으면 참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증상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치료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 양약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워서 나중에 향후에는 괴사로 이어져서 절단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으로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이 무엇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을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생활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만약에 치료가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한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총괄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말초신경병증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우선 3대 당뇨합병증이 있죠. 바로 말초신경병증, 망막병증, 신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전조 증상이 있어요.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합병증이 오기 전에 환자분들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망막병증이다. 그럼 눈에 망막병증이 오는 거기 때문에 나는 평소에 충혈이 잘 돼, 잘 건조해져, 빡빡해져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비문증이라고 해서 뭐 벌레가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나는 망막병증으로 갈 수 있구나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신증은 콩팥에 나타나는 병인데요. 사전에 느낄 수 있는 증상으로는 대표적인 게 바로 거품료가 있어요. 평소에 소변을 보는데 거품이 자꾸 생기고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이러면 나는 향후에 신증으로도 갈 수 있구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초신경병증의 사전 증상도 있는데요. 바로 잘 때 종아리에 쥐가 잘 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 종아리에 쥐가 잘 나, 자다가 쥐가 나거나 다리를 이렇게 쭉 펴면은 옥죄는 증상이 나타나, 이런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는 건데 이런 증상들을 그냥 방치하고 묻어두면 향후에 말초신경병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환자분들을 이렇게 받아보면 말초신경병증으로 오시면 예전에 쥐가 났었는데 지금은 쥐보다는 다른 증상 뭐뭐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는 평소에 종아리에 쥐가 난다라고 하면 말초신경병증으로 갈 수 있는 그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이때 치료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때 치료하면 한 달, 두 달만 해도 금방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증상을 무시하고 넘어가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한의원에 오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최소 3개월, 6개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쥐가 날 때 치료하자. 이게 바로 말초신경병증의 전조 증상이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말초신경병증의 3대 증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발가락부터 증상이 시작돼요. 말초기 때문에 가장 먼 곳, 심장에서 가장 먼 곳, 말초에서부터 증상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가락부터 증상이 시작된다든지, 아니면 말초신경병증의 또 다른 특징이 재미있는 게 낮보다는 밤에 더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가만히 누워있고 뭐 안 하고 이렇게 쉬고 이럴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게 바로 증상의 특징이고요. 양측이 대칭이에요. 나는 한쪽만 그래. 이런 분들보다는 보통은 나는 양측이 대칭으로 똑같이
그래, 양쪽이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형적인 특징이고요. 세상에 다 이렇게 일률적인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발가락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발바닥부터 시작했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무릎 아래서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밤에 더 심해져야 하는데 이게 나중에 더 증상이 악화되다 보면 낮에도 증상이 심해지고요. 낮과 밤 구별 없이 하루 종일 증상이 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측이 대칭이어야 하는데 가끔 나는 한쪽만 그렇다거나 아니면 한쪽이 유독 더 심하다거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3대 전형적인 특징은 이렇다. 하지만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말초신경증의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통증형이 있고 감각 저하형이 있는데 이런 모든 증상을 동시에 느끼시는 분도 있고 이 중에 일부만 느끼는 분도 있어요. 저리고 찌릿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라서 나는 요것만 있어 라고 하면 그래도 증상이 가볍고 아직 진행이 많이 안 된 상태고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그래도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다가 아프기도 해. 증상이 좀 더 복잡하죠. 뭔가 열감이 느끼고 화끈거려 라고 하면 이게 조금 더 복잡하고 심한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또 시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화끈거리는 거랑 시리는 거는 반대의 증상인데 어떤 분은 화끈거리다 어떤 분은 시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이 두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화끈거리다가 또 어떨 땐 시리다가 또 화끈거리다가 또 어떨 땐 시리다가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복잡할수록 어렵고 치료도 복잡하다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통증형만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감각 저하형까지 진행이 됐다 이러면 정말 더 진행이 많이 됐고 치료도 더 복잡하고 어렵다 오래 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각 저하형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감각이 저하된 거예요. 내 살 같지가 않고 스펀지 된 것 같고 뭔가 양말이 두꺼운 거 신은 것 같고 이런 증상을 느낄 때 감각 저하형이라고 하는데요. 통증형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까지 있으면 치료가 더 오래 걸리고 더 진행이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괴사로 가기가 정말 쉽거든요. 왜냐면 상처가 나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저희가 발바닥에 아무리 두꺼운 침을 찔러도 못 느낀다고 하십니다. 아니면 별로 안 아픈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감각 저하형이에요. 이런 분들이 상처가 났을 때 그걸 인지 못하고 상처가 악화돼서 궤양이 되고 괴사가 돼서 절단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각 저하형까지 진행이 됐다면 치료를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통계를 내보니 한의학적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으신 분들 중에 통증이나 발저림이 조금이라도 줄거나 완화됐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88.2%였고 이 중에 절반은 거의 완치였어요. 거의 사라졌다. 아니면 진짜 지금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신 분이 이 중에 절반이었거든요. 그만큼 한의학적으로 치료율이 굉장히 좋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던 11.8%도 있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절반은 아까 얘기했던 그 절반은 완전히 소실되지는 않은 상태로 치료가 종결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을 이렇게 복잡한 증상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리고 찌릿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간주근이라고 해서 간이 근육을 자양하거든요. 간이 근육을 주관한다고 한의학에서 말하는데 근육병은 한의학에서 간병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리고 찌릿한 거는 근육에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의학에서 간병으로 보고 간을 치료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간을 치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화끈거려 이러면 한의학에서는 진액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음허라고 하거든요. 음허를 해결을 해줘야 하고 저리고 찌릿하고 아프고 막 증상이 복잡해 이러면 한의학에서는 또 빗병이라고도 봅니다. 뭐 행비, 착비, 통비 이렇게 빗병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맞는 또 처방을 써야 할 때도 있고요. 혹은 나는 시려 라고 하면 이 시릴 때는 또 양허 증상이거든요. 양허하기 때문에 양이 허해서 부족해져서 시리는 것 몸이 추운 거기 때문에 양허인데 동시에 나는 화끈거리고 시리는 게 둘 다 있어. 그럼 양허랑 음허를 둘 다 동시에 해결해준 한약을 처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증상이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저희 한의학적 치료도 다른 결들의 치료들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나는 여기다가 감각 저하형이 있어서 이런 증상들이 있어 라고 하면 감각 저하한 증상은 한의학에서 기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가 허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거든요. 위기 불행이라 써 있는데 그래서 기를 팽하게 해주고 기를 보충해주는 치료도 필요하겠고 혹은 이런 증상을 한의학에서 마목이라 합니다. 마목 증상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복잡할수록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의 한약을 처방을 해야 한다.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간이 중요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간이 근육을 자양해주기 때문에 근육에 생긴 병은 바로 간에 생긴 병이다. 그래서 간병을 치료한다. 그래서 간에 쓰는 한약재들을 많이 넣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혈관 건강입니다. 왜냐면 말초 신경까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거는 결국 이 혈관이거든요. 모세혈관. 모세혈관이 그래도 이렇게 쭉쭉 뻗어 있으면 그런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잘 될 텐데 구불구불하고 희미하고 혈관이 좀 끊어져 보이고 이러면 혈관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상이 좀 악화가 되겠죠. 사실 저희가 치료를 해보면 처음에 이렇게 혈관도 짧고 희미하고 제대로 기능을 잘 못할 것 같은 혈관으로 오셨던 분이 한의학적 치료를 했을 때 혈관이 이렇게 되살아나고 길어지고 강해지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서 증상이 소실되는 것을 저희는 수차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 건강 중요하고요. 혈관 건강이 중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 두 가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수면과 맨발 걷기예요. 잠을 자는 동안 혈관이 청소되고 전체 혈관을 모세혈관에 있는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수면을 하는 동안 해주기 때문에 잠을 일찍 자고 충분히 자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수면은 정말 간과하면 안 돼요. 현대인들이 가장 챙겨야 될 게 바로 수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맨발 걷기죠. 접지와 그 다음에 지압을 통해서 맨발 걷기를 통해서 모세혈관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면과 맨발 걷기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또 한 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는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됐다. 생활 관리를 해도 나는 발저림이 증상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약적 치료를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아까 얘기했던 수면과 맨발 걷기를 해서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유형은 저리고 찌릿한 증상 정도, 이런 정도에 머무는 분들은 그래도 맨발 걷기와 수면을 통해서 증상이 좀 많이 완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거나 화끈거리거나 시리거나 감각 저하형 이런 증상들이 복잡하게 있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한의학적 개념 하나하나를 들어가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6개월이 걸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88.2%의 환자분들이 그래도 처음보다 호전이 됐다, 완화됐다. 그 중에 절반이 치료가 다 됐다, 나는 증상이 이제 거의 없어졌다, 완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관리만 가지고 부족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유형이고 복잡한 유형 이런 분들은 반드시 한약적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 한 달만 한약을 복용을 하셔도 증상이 완화되는 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런 신뢰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 연장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될까? 이런 게 좀 고민이라고 하시면 한 달만이라도 치료를 해보시고요. 한약적으로 치료를 할 때는 저희가 이런 개념들을 가져다가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떤 증상이 있고 이걸 한의학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다각도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말초신경병증 양약이 있죠. 그것만 가지고 이런 증상들을 다 해결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 그거는 또 대증 치료라고 해서 근본 문제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증상만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악화가 돼서 괴사 절단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가 항상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고요. 우리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